8만 원에서 7만 원 가는데도 지금 이럴 때 사야지 언제 사냐. 7만 원에서 6만 원 아닙니까? 빠질 때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사냐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제대로 수익을 내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5개의 공. 뭔지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 5가지 공.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박을 하기에 좋은 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영원히 주도주 흐름에 동참을 못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타기 형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오늘은 아주 재밌는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5개의 공. 네, 뭐예요, 요즘에 이게? 제가 약간 공 시리즈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냥 갑자기 어제 불현듯 저녁에 술을 먹고 들어갔는데 네. 5가지 공 시리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 제 채널에 간단히 이제 먼저 업로드를 하고 네. 일단 뭐 제 채널이 먼저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근데 5가지 공이라는 네, 네. 게 이게 5가지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요? 삼성전자가 뭘 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한 한 달 한 반 전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부진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9만 원 찍고 이제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잘하면 2014부터 16년 초반까지의 네. 15년 말이죠. 그 2년 정도, 아. 13, 14, 15. 정확히 말하면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12년도에 엄청 급등을 해요. 그때 갤럭시 잘 팔리고. 노트 새로운 폼팩터를 만들면서 맞아요. 그 이후로 13, 14, 15년 3년을 삼성전자가 그냥 굉장히 플랫하게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횡보합니다. 그때 코스피드 박스피라고 해서 그런 상황에 상당히 저는 그때 좋은 퍼포먼스를 냈거든요. 운영할 때. 한참 날아가실 때. 네네네. 이거죠, 네네. 그죠? 날아다닐 때. 15년. 네, 지금은 14년.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데. 네. 아무튼 그 장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문득. 그때 아니, 저도 그 영상 봤어요. 삼성전자가 쉬면 다른 종목이 날아갈 수 있다. 그렇죠. 뭐 그 로직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화려한 종목장. 그쵸. 종목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5가지 공은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자체 추진력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트리거를 쏴줬다. 그러니까 아하. 방아쇠를 당겨준 역할. 아하. 막 이렇게 날아가고 싶은데 이미 살짝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트리거를 딱 당겨줬다. 근데 삼성전자가 안 좋으면서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역설적이지만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계속 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도 뭐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주분들한테는 좀 아쉽지만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 사라고 추천한 건 아니니까 그거 본인이 감당하셔야 돼요. 네네. 그 몫은 제가 제 알겠습니다. 채널에서 제가 여러 번 그 워닝을 준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채널에 댓글이 이렇게 달려. 이럴 때 사야지 언제 사냐고. 9만 원에서 8만 원 갈 때도 8만 원에 사야지 언제 사냐. 8만 원에서 7만 원 가는데도 지금 이럴 때 사야지 언제 사냐. 그럼 7만 원에서 6만 원 아닙니까? 6만 원에서 사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아니 제 말씀은 네. 사도 되는데 사도 그건 되는데. 본인 돈이니까 그쵸.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본인 책임으로. 맨날 빠질 때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사냐고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제대로 수익을 내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연말까지 절호의 찬스가. 네, 저랑 해치아스 지금 진행 중이고 네. 저는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하. 뭔지 진짜 너무 궁금한데 5가지 공. 근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반박을 하기에 좋은 이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하는 내용에 왜냐하면 주가가 꽤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움직인 거 가지고 이거 약간 설거지 아니냐라고. 근데 그런 분들은 영원히 그 주도주의 흐름에 동참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오해가 있을까봐 서론이 좀 길어지지만 지금 말씀드린 어떤 섹터나 종목을 당장 내일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 이 5가지 공 중에 뭐 하나는 빠지고 뭐 하나는 들어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놓쳤어도 앞으로는 놓치지 말자. 네. 그러면 제가 어떤 포인트로 이 5가지 공을 이제 선정을 했고 이 5가지 공들이 자체적으로 자체 추진력, 자체 발광할 수 있는 그 달란트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잠깐 시작하기 전에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부터 좀 간단하게. 왜냐면 이게 삼성전자가 다시 귀환한다. 왕의 귀환으로. 그러면 이제 쏘아 올린 공이 그냥 다 뚝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떨어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삼성전자가 일단 트리거 역할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자체 발광한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좀 좋았던 애들은 약간의 약해질 수 있다.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선정한 이 5가지 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체 발광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에서는 좀 받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삼성전자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따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뭐 전자 가지고도 그동안 전자는 사실 그동안 꽤 오랫동안 많은 수익을 줬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엔 빠졌을 때 사면 무조건 먹었고 근데 제가 과거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한 20년 가까이 봤는데 전자가
조정 아닙니다. 쉴 때도 굉장히 오래 쉽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쉬는 구간에 들어왔다. 네. 여기서 뭐 5만 원 뭐 밑으로 빠진다. 이렇게 지금은 말씀 안 드려요. 저는 7만 원대까지만 해도 전자 팔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의 개인 지인들한테 네. 그 전자 팔고 좀 살 게 너무 많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여기서 팔리는 굳이 팔지 말고 일단 좀 한번 흐름을 같이 기다려보고 제가 만약에 변화가 있으면 그때 업데이트 드리겠다. 뭐 제가 뭐 업데이트를 다 일일이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쵸. 신규로 매수하겠다라고 이제 만약에 주신다. 그러면 저는 물어봅니다. 왜 삼성전자를 살려고 하는지. 그래서 저를 납득시킬 수 있으면 저는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없습니다.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분이. 아, 지금까지는? 네. 삼성전자를 지금 굳이 사야 될 살 이유는 이유가 없다. 반도체가 좋으면 다른 거 사면 됩니다. 하이닉스 경쟁사. 사도 되고. 하이닉스는 사도 되나요? 전자나 하이닉스가 둘 다 밸류 트랩에 갇혀 있는데 하이닉스는 좀 더 위에 있는 밸류 트랩에 있다. 좀 더 이게 밴드가 위에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상방은 누가 맡고 있냐? 누가 맡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의 그 머리를 딱 위에서 그냥 하이닉스가 올라오면 그냥 딱 머리 그냥 대가리 빵 치는 애가 누군 것 같습니다. 누군 것 같아요? 누구예요? 삼성전자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그 레거시 반도체가 지금 컨설이 많으니까. 삼성전자가 밟는 게 아니고 레거시가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가가 안 되니까.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전자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고 딱 머리 때리는데 또 밑으로 막 떨어지기에는 하방은 또 누가 맡고 있는 것 같습니까? TSMC, 그렇죠. 엔비디아. 그렇죠. 엔비디아나 TSMC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의 확장성 이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AI가 뭐 쉬어갈 수 있지만 큰 흐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저는 AI 관련된 종목은 제 포트폴리오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 그래? 네. 아예 비운 지 좀 됐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예의주시하고. 그때 우리 이제 그 제시리버 그 기준으로 보면 어제 물론 엔비디아가 4% 빠지긴 했지만 다시 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엔비디아 신고가 돌파할 때 당연히 저의 전략으로 보면 피라미드 그치. 전략으로 보면은 매수 타이밍이 맞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엔비디아나 AI가 이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유니버스 안에 있는 AI 종목들이 아직까지 매력적인 국내 주식 네, 국내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 얘기하는 거고 네. 그 중에서 대표 종목은 하이닉스고 네. 하이닉스는 저는 전자 대비 상당히 매력이 아직도 크다. 아하. 상당히 크고 향후에 더 커질 룸이 훨씬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안에서 정말 내가 테크를 너무 사고 싶어. 그러면 본인이 공부해서 소부장에 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거 하시면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하이닉스를 또 가는 게 네. 저는 지금 맞다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비율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5가지 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5가지 공. 오, 나왔네요. 네네. 바조, 백미, 벨. 이렇게 이제 앞자만 하면 백미, 벨. 네. 자, 바이오, 조선, 방산, 미용기기, 밸류업인데요. 다 각자의 다른 달란트로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네.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이걸 이게 반대로 섹터입니다. 읽으면은 벨미, 방조, 바. 네네. 뭐 아무튼 네, 어쨌든 뭐 바이오, 그건 조선, 중요한 건 방산, 미용, 밸류업. 네. 근데 이제 이 5가지 중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섹터들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 여기에 넣고 싶은 애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건 좀 더 제가 스타디한 다음에 다음 네. 영상에 네. 다음에 출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섹터들이 지금 저는 5가지 공 튀어 올랐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바이오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라는 섹터를 의미 있는 비중을 담아본 게 딱 3번 있어요. 제가 주식을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하면서 네. 그때가 2005년부터 7년입니다. 2005년부터 7년. 네, 2005년부터 7년은 그 전까지 바이오라는 용어 자체도 별로 없었고 제약회사였죠. 아하. 그때 제약회사의 중심 먹거리는 제너릭이었습니다. 제너릭. 오리지널 약을 그대로 복제한. 시밀러랑 좀 달라요. 제너릭이었는데 그거를 제너릭을 한국의 제약회사들이 잘했죠. 뭐 동아제약부터 뭐 한미부터 그걸로 수익이 엄청 많이 납니다. 2005년부터 7년까지 그때 이제 제가 제약회사를 투자를 좀 하면서 제가 수익을 좀 냈는데 네. 그때는 뭐 장도 좋았고 맞아요. 제약회사들이 너무 쌌어요. 그때 PER이 뭐 한 3배, 4배 어허. 이랬는데 그때는 제가 많이 혼났죠. 제약회사 투자하면 항상 그 작전주. 2000년 초에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2000년 초면 20년 전이네요. 네, 제약회사 가지고 작전을 많이 했어요. 그때 한참 작전을 많이 했고 뭐 A&D 테마라 그래서 어쿠지션 앤 디벨로먼트 완전 껍데기 같은 망직회사 같은 걸 산 다음에 여기에 뭐 바이오 한다고 펌프질 해놓고 비싸게 파는 네. 그런 범법 행위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뭐 그런 시대였지만 대형 제약사들은 실적이 진짜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때 한번 투자를 했고 그 뒤로 쭉 안 하다가 2014, 15, 16 이때 한미약품. 이제 한미약품의 에로 사이클에 한번 투자했다가 근데 그때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같이 왜냐하면 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먹기도 먹었는데 쥐어 터질 때도 엄청 쥐어 터졌죠. 그러니까요. 방송성이 너무 커가지고. 네, 너무 힘들었어요. 음. 근데 그렇다고 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때 그리고
제가 한 번 놓친 건 뭐냐면 2018년부터 20년 사이클을 제가 놓쳤어요. 아하. 그때가 바이오 사이클이 한 번 더 있었는데 네. 그때는 셀트리온 사이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시밀러로 주가가 2017년 말부터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2017, 18년도 이렇게 오르고 2020년은 팬데믹 때문에 뭐 코로나 특수가 좀 있었죠. 그렇죠. 뭐 무차별하게 오르다가 바이오가 21년, 22년, 23년까지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대장주라고 하는 알테오젠 지금 이제 시총이 20조 정도 근처까지 갔는데 알테오젠이 2020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6조 정도까지 갔어요. 네. 시총이 6조. 정도까지 갔다가 2조까지 빠집니다. 2조. 네, 22년, 23년 초까지. 그게 지금은 뭐 알테오젠이 2조 갔다가 지금 템버거가 됐는데 10배 오른 거네요. 6조에서 산 사람은 3분의 1 토막을 견뎠어야 돼. 근데 그때 2020년에 알테오젠의 그 중심 아이디어와 지금 알테오젠의 중심 아이디어가 똑같습니다. SG 제형으로 간다. 키트로다가 그건데 바이오라는 게 그만큼 매크로 탑다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구간에 걸리면 너무 힘들다. 확인이 안 되는 네. 상황에서는. 근데 저는 이번 바이오 사이클 그리고 바이오 사이클 또 왔어요. 네. 지금 이제 네 온 거죠, 번째입니다. 지금. 제가 4번 중에 한 번만 동참을 제가 못했고 지금 이 4번째 사이클에 저는 동참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 계속 공부를 하시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거짓말쟁이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처음으로. 지금은 소위 말하는 그 바이오 회사들, 제약회사들이 네. 약속한 거, 말한 거를 다 지키는 어. 그런 흐름입니다. 유한양행이 정말 힘들게 레이저틴이 개발한 지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혹시? 오스코텍 때 시작한 게 10년 가까이 돼요. 10년이 정말 오래 한 겁니다. 네. 물질부터 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하면서 이번에 FDA 승인을 통과했고 아. 유한양행이 결국에는 말한 걸 지켰고 펩트론이라는 회사는 2천억에서 지금 2조가 됐는데 오늘 딱 2조 됐더라고요. 오늘 거의 상한가 오늘 가면서 25% 올랐더라고요. 네네 오르면서 갑론을박이 있는 회사지만 저는 작년부터 펩트론을 주의 깊게 봤고 했는데 결국에는 릴리랑 공동연구라는 이벤트를 결국엔 냈죠. 근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펩트론이 라이선스 아웃 한 것도 아니고 바인딩 있는 계약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탁큐브 그다음에 우리 HS 아카데미가 공동으로 뭘 합니까? 그냥 뭘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하나 없이 대기업이고 저는 구멍가게 네. 그러니까 유튜브로 따지면은 네. 나한테 이거 탁튜브 이거 좀 해봐 연구해봐 이거 조회수 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자 해놓고 내가 막 열심히 엄청 준비를 했어. 네. 근데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아니 그냥 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커피 한 잔 사주는 소주도 그럴 수도 아니고.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농후하죠. 아하. 농후한데 네. 저는 이렇게 반박해요. 저는 펩트론을 반반 이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릴리다 릴리. 아, 릴리가. 릴리라는 회사와 했다. 지금 HS 아카데미가 아니다. 릴리다. 아니 이런 HS 거네요. 아카데미가 유튜버 세계의 릴리죠. 저는 그렇게 세계의 보고 릴리죠. 있는데 아하. 이제 꼬리자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릴리가 한국 회사랑 리서치를 같이 한 거는 처음 케이스고요. 아하. 저는 글로벌리 릴리라는 회사가 가장 크게 되지 않을까. 비만이라는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거는 뭐 미공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내용을 보면 향후에 그 릴리가 개발하는 네. 그 비만 관련된 약들이 전부 다 펩트론한테 갑니다. 아. 펩트론한테 가서 1개월 제형으로 펩트론의 펩타이드 특허를 가지고 이게 지금 릴리가 하고 있는 그 제파운드 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출시된 그 노보의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돼요. 일주일 제형인데 이게 한 달 제형이잖아요. 이게 모든 릴리의 이제 앞으로의 약들이 펩트론한테 가는 거예요. 펩트론의 연구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펩트론은 릴리랑 공동 연구가 잘 안 되더라도 어마어마한 그 가능성이 있겠네요. 경험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폄하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요. 지금 2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너무 단계 올랐어. 그리고 사실은 말 그대로 실체는 아직 없는 거야. 바인딩된 계약은 없어. 하지만 우리가 비만이라는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회사라고 네. 이제 추천이 아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추천은 아니고 그렇게 네. 좀 보여지고요. 이각햄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잘하시니까 최근에 라이선스 나왔습니다. 네. 나온다 한 지가 몇 달 됐는데 진짜 나왔어. 진짜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 ABL 바이오 퓨처캠은 아직은 나온 거 없다. 네. 하지만 퓨처캠은 학회에 대해서 그 논문의 결과가 기대가 되고 ABL 바이오도 나온다 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신뢰가 있으니까 주가는 먼저 가는 거고요. 한미도 이제 다음 달에 비만 있어요. LA 트리아라고 전임상하고 있는데 네. 11월 초에 미국에 비만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결과를 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삼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삼바는 뭐 라이선스 하는 회사는 아니죠. CDMO 하는 회사니까. 네. 근데 안정적으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삼바가
지금 멀티플이 지금 지금 PR 100배 뭐 이런 영역을 더 써놔서 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가 앞에서 딱 가주니까 나머지 회사들로 지금 낙수 효과가 있는 거고 셀트리온이 지금 사실 좀 자존심이 구겨져 있죠. 아, 옛날에는 관심을 한국의 못 받죠. 대장 바이오 회사였는데 삼성바이오한테 시총이 확 밀렸고 근데 이제 셀트리온도 지금 기대감이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요. 진펜트라라고 지금 면역 관련된 약인데 미국에서 직접 지금 잘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매출이 잘 나오면 네. 셀트리온의 이익의 큰 축을 담당합니다. 진펜트라 마진이 한 뭐 80% 될 거거든요. 80%요? 네, 자체 신약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야, 근데 바이오를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셨네요. 진짜. 저요? 원래 잘 알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이제 알테오젠 이야기는 없는데 근데 이 기업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아까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그 펩트론, 리가캠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뭔가 실제로 말했던 대로 되니까 지금은 공매도가 없어서 안 되긴 하지만 공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무서운 회사들이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제가 바이오 투자하면서 좋은 말씀입니다. 바이오 투자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벤트가 나오면 새로운 그러니까요. 급락이 나와서 이 투자에 오래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걸 언제 팔아야 되지만 생각하는 거야. 수싸움. 수싸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한테. 네네. 그거를 너무 많이 해야 이게 되는 거야. 얼마나 이게 반영되는지를 알고 막 뭐 선반영이 얼마나 그렇지. 되는지 알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한양액의 레이저 티닙이 FDA 승인을 받았어. 그러면 이게 유한양액의 기업 가치가 그때 만약에 뭐 10조, 7조야. 그럼 이게 어디까지 반영되겠지 하면서 언제 팔아야 되지? 이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은 이런 가치를 미래의 가치를 아주 합리적으로 땡기면서 주가에 급등량이 없는 구간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제가 리가캠, 뭐 펩트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한미 이런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왜 이렇게 됐을까? 아하. 왜 바이오 회사들의 주가가 알테오젠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까? 좋았을까가 이런 것들인 거죠. 자, 유한양행이 이때가 9월 8월, 9월이네요. 8월. 이때가 FDA 승인이 나와요. FDA 레이저 티닙이 승인이 나옵니다. 아미반타닙의 병용법이 이날 하루에 네. 마이너스 9%막 주가 급락해요. 아하. 한 번 빠졌죠. 네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역시 안 된다. K세론. 그때 진짜 말이 많았죠. 한국 증시는 역시 안 되나 여전히 안 된다. K세론 나왔는데 그날 하루 이후에 50% 올랐습니다. 주가가. 그러네요. 네. 근데 이때 이 50% 오르는 동안 유한양행에 뭐가 뭐 새로운 거 했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있는 그 레이저 티닙의 승인을 계속 기업 가치에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다. 쓸데없는 그러니까 논쟁을 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유한양행이 지금 비싸네 싸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이걸 추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론이 나와버리고 막 이제 주가가 안 되고 그랬는데 그렇죠. 사실 알테오젠도 그때 이슈가 나왔을 때 세론이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나왔죠. 그리고 나서 네, 결국 이제 방향을 맞습니다. 잡았죠. 그것도 알테오젠도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렇군요. 자, 리가캠 나왔죠. 이거 그럼 오노공업이랑 ADC 딜 7억 불짜리 나오고 그날 그냥 아예 깔끔한 장대 양봉이 나온 겁니다. 아예 세론의 셀자조차 없이 그냥 큰 변동성 없이 그냥 장대 양봉. 네. 이거는 거래량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미 올랐다는 거죠. 이미 그런 거죠. 나오기로 한 거 나왔으면 그동안 들고 있던 기존 주주들이 던지기 바빠야 되는데 오히려 깔끔한 장대 양봉. 이거는 이런 거예요. 신규 매수보다 들고 있던 분들이 더 샀다고 봅니다. 진짜로 현실화됐네? 그러면 그럼 더 사. 리가캠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나는 좀 더 업사이드를 볼래. 라는 그런 거고 펩트론 이때 이제 릴리랑 나왔죠. 계약 나오고서 깔끔한 상한가. 이것도 나온다. 진짜 나온다 했다가 안 나와서 반토막 나고 뭐 이런데 깔끔한 상한가 나오고 지금 오늘 이제 2조 돌파. 뭐 이런 흐름들이라는 거고요. 절대 추천이 아니라 이런 흐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네. 거고 알테오젠도 이날 머크랑 변경 공시가 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공시거든요. 머크라는 걸 처음 밝혔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비밀 연애를 한다고 해요. 누구랑. 선생님 연애 많이 하셨으니까 네. 비밀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여자 친구가 엄청나게 노브란 소위 말하는 재벌 2세야. 재벌 3세라고 하시죠. 재벌 2세는 지금 너무 이제 나이가 있는 느낌이니까. 그러면 재벌 3세인데 그 여자친구가 나라는 걸 절대 우린 비공개 연애만 해.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밝힐 수 나라는 있다. 존재를 밝혀도 돼. 그만큼 이효석 대표님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이건 비유가 똑같은 근데 제 걸로 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네, 정확하죠. 알겠습니다. 네. 정확하죠. 머크가 이런 거예요. 알테오젠한테 이제는 너 나인 걸 밝혀도 돼. 알테오젠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지. 이제 알테오젠의 그 SG 제형의 특허를 뺏길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밝혔다고 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그 결과였지만 네. 당일에는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컸어요. 컸죠. 이때만 해도 네. 세론이라는 게 바이오 섹터를 지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때 이 세론을 다 먹고 결국엔 종가 고가로 끝나요. 그리고 주가가 3배 올랐죠. 네, 그 뒤로 3배가 오른 거죠. 아. 이렇게 대장주들이 앞서 나가주니까 미드 플레이어들, 소위 말하는 리가캠 정도의 시총들이 네. 이제 좋은 흐름이 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공입니다. 방산인데요. 몇 달 동안 제가 끊임없이 공격받았던 섹터예요. 이걸 아하. 추천하면 주변에 아하. 많이 올랐다. 그리고 전쟁 끝나면 너 책임질 거야? 하나 에어로 많이 올랐죠. 하나 에어로 올해 이제 시작할 때 5조 내외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 17조 정도 하니까 3배가 올랐는데 최근 한 달 동안 또 30% 올랐고 또 올랐어요. 근데 하나 에어로가 인적 분할을 했잖아요. 한 달 네. 쉬었거든요. 그 전에 하나 에어로를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들이.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뭐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할래? 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또 수싸움인데 만약에 하나 에어로가 거래 정지되는 한 달 동안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전략이에요. 따라하시지 마시고요. 근데 확률이 높아요. 저는 인적 분할 이벤트로 제가 10번 중에 한 7번 먹었거든요. 네네. 깨진 적은 한 2번 정도 있어요. 그때 효성으로 한번 깨졌어요. 네, 그때 한번. 이윤석 대표님 많이 기억하시겠는데. 효성. 아니, 혼나다녀, 제가. 아니, 효성 그때, 네. 기억해보는 효성. 그냥 지금 생각해보는데 효성 중공은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참 아니, 그때는. 정확히 분석한 거 맞냐고 대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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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가 효성. 제일 힘든,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제일 힘든 인적 분할. 맞아. 근데 하나 에어로는 이런 거죠. 한 달 동안 만약에 하나 에어로 쉬는 동안 시장이 급락하거나 뭔가 어려워. 그러면 방사는 약간 시장의 베타가 거꾸로 가는 측면이 많아요. 아하. 그래도 하나 에어로는 방어주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건 나쁘지 않겠다. 방어주의 성격도 있으니. 그렇지. 하방은 어느 정도 되겠다. 근데 시장이 좋아. 시장이 좋으면 하나 에어로는 이미 대형주고 이때만 해도 시총이 한 14조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가 인적 분할하는 회사가 하나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인데 네. 인더스트리얼 그 회사가 또 이제 한미 반도체와 같은 TC 그러니까요. 본딩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맞아요. 상장하는 날, 재상장하는 날 저한테 그 아주 기쁨을 줬는데 큰 수익 선물을 줬겠네요. 네, 큰 선물을 줬는데 그날 그 다른 애들이 안 좋아가지고 뭐 기분은 좀 안 좋았지만 네. 얘마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 네. 나는 그날이 너무 생각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아니죠. 자주 국방이 필요한데 만약에 각자로 트럼프가 생각하죠. 되면 더 심해지겠죠.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래서 방사는 계속 이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고 한국의 방산 회사들은 얻어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방사총이라는 아주 고종 고객한테 이미 많은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유럽부터 해가지고 중동, 미국까지 한국의 방산 회사들을 놓고 하는 거고 수주가 뭐 지금 하나 에어로는 10배 올랐고 넥스원은 한 4배 올랐고요. 그다음에 로템은 지금 5배 올랐는데요. 이 로템은 그 방산 수주만이에요. 철도 수주까지 하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로템이 조만간 또 11월 달에 폴란드 2차가 있어요. 이거는 뭐 거의 언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 이미 지금 사인만 남은 걸로 알고 있고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로템이 갖고 있는 수주 잔고 이상일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K2 전차 한 대에 얼마 정도 하시는 줄 아세요? 250억 정도 합니다. 250억. 한 대에 250억. 250억.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만들기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대 되게 비싸네요. 네. 그 K2 전차 한 대로 그 한 부대 이상을 선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250억인데 이번에 2차 계약의 윤곽을 지금 아직 도장은 안 찍었지만 300억 중후반. 으로. 네. 한 대. 업셀링. 네. 거의 한 40%.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쉬운 없어서 게 못 파는 건가? 없어서 못 파는 거죠. 물량을 빨리 다 배달하는 거죠. 폴란드에서 지금 급한 겁니다. K2 전차가 엄청 필요한 거예요.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폴란드가 또 국방비 예산을 4% 초반에서 4% 후반까지. 폴란드의 국방비가 폴란드에 뭔 일이 있나요? 뭐 바로 옆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먹어버리면 다음 차례가 자기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분명히 있죠.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수주의 플로어가 되게 좋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HS 아카데미에서 예전에 그 강의를 했을 때 네.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주도주 매매잖아요. 맞아요. 하나 에어로는 전형적인 주도주인 거죠. 그래서 이거 내려오면 안 됩니다. 오히려 빠질 때 더 사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이미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주도주로서의 주도주라면, 관점에서 이런 그렇죠. 거고 넥스원도 마찬가지고요. 고점 부근에 지금 다 왔죠. 제가 이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인적 분할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고 그다음에 넥스원은 이라크랑 수주 나온 뒤에 더 올랐다는 겁니다. 오히려 수주 나올 때는 그 전에 루머로 잠깐 오르다가 지지부진해요. 왜냐하면 이때 단기에 단타로 치는 사람은 이때 파는 거예요. 네.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이벤트나 펀더멘탈에 긍정적인 어떤 트리거가 생겼을 때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거는 단기 불나방들 나가는 거네. 내가 이걸 받아줘야지라는 생각하는 게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미용기기는 짤막하게 할게요. 지금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 수출인데요. 미용기기 지금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파마 리서치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입니다. 엄청 빠져요. 엄청 오랫동안 횡보합니다. 20년, 21년 그러다가 22년까지 안 좋았다가 23년부터 주가가 50% 오르고 올해 지금 거의 한 100% 더블, 80% 오르고 있는데 네. 템버거, 그다음에 주도주는 세 가지만 보면 된다. 매출의 그로스, 탑라인 그로스가 의미 있게 나와주는 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윗한 그로스는 20에서 30% 사이입니다. 네. 이 정도 나와주고 매출액 성장률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진, 영업이익률, OP 네. 마진, OPM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계속 플랫한 회사보다. 수익성이 좋아지는. 네, 방산이 그런 거거든요. 탑라인 네. 좋아지고 OP 마진 좋아지고. 옛날에 로템 저희가 한참 투자할 때 네. 우리 그때 로템 투자할 때 띠임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우리가 띠임은 대북이었죠. 네, 경협. 경영. 네, 그때 로템이 1년에 이익 얼마 내지 아십니까 혹시? 대략? 모르겠습니다. 네, 적자였습니다. 연간. 네. 아니 네. 로템은 로템. 엄청 오랫동안 적자였죠. 네, 생각이 적자였는데 그때 전동 수주를 저가에 받아가지고 맞아요. 적자였는데 지금 로템의 그 OP 마진 혹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딱 느낌으로. 10% 후반? 맞습니다. 10% 넘어갔습니다. 10% 넘었어요. 네, 10% 넘어가서.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올해 기억이 났어요. 로템의 담당자분이 저한테 사과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네. 이번에 떨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없다며 다 떨었다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가 시총 1조 때 그때 한참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1조 때. 네. 그 적자인데 1조 돼야 되냐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회의할 때 지금 이제 7조입니다. 7조. 저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투자할 때. 제가 이제 보통 25년, 6년, 7년까지 저는 이제 이익을 제가 이제 계산해봐요. 네. 보통 이제 셀사이드에서 26년까지는 있는데 7년이 없어. 근데 롯데는 보니까 7년에 지금 버는 거에 한 2.5에 벌겠더라고요. 제 계산으로. 얼추. 주도주의 그 네.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두개 매출액이 얘기했죠. 20에서 30 정도는 올라가줘야 된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져야 된다. 네. 그리고 하나 로템이 좋아졌다는 마지막. 거예요. 네. 마지막. 하나는 이게 활용 점점. TAM이 커져야 돼요. TAM. 시장이 커져야 돼요. 전체 그 시장이.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 데에서 서로 뺏고 뺏기는 아하. 그런 회사는 멀티플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마진이 절대적 혜자가 바뀌시죠. 아니면. 그렇죠. 절대적 혜자가 아니면. 그런 측면에서 이 미용기기는 TAM이 커지는 지금 고객층이 진짜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일단 한국에서도 있지만 글로벌리 엄청 커지고 있고 미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거든요. 메디스파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없는데 거기는 이제 이런 시술들을 잘하는 그런 데서 엄청 커지는데 파마 리서치가 전형적인 그런 회사예요. 그 매출액이 22년 이후에 이게 보시면은 늘어나고 그죠? 매출액이 지금 20-30% 늘어나고 지금 23년도에 보면 마진도 엄청 개선되는 600억 벌다가 작년에 900억 벌고 올해는 1,300억 이렇게 마진도 개선되고 이익도 늘고 그다음에 전체 시장도 커지고 그런 흐름에서 주가의 기업 가치가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보세요. 상장하고서 이때 이익이 뭐 막 100억, 200억 이렇게 정체되잖아요.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때 사면 좋죠. 근데 저는 이런 구간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익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21년, 22년 이때도 플랫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익이 플랫하잖아요. 한 번 오르고 주가가 안 돼. 뭐 장도 안 됐지만.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가 투자 기회였다. 제대로 된. 그리고 올해 이렇게 좋아지면 굳이 팔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주도주 네. 얘기. 지금 네.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셨고 조선이에요. 네. 조선. 네. 조선은 제가 악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조선을 제가 20년 투자하면서 딱 3번 투자했습니다. 3번. 조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뭐 엄청 잘한다고 보진 않지만 제가 올해 생존한 이유는 이 시장 치열한 이 마켓에서 투자할 때와 안 할 때를 조금 구분을 하는 거에 에너지를 많이 태워요. 네. 매번 포트폴리오에 모든 섹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건 그냥 인덱스 펀드야. 그렇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파를 못 냅니다. 맞아요. 근데 투자할 때는 투자를 하고 아닐 때는 그냥 과감하게 아예 안 봐야 돼. 근데 저는 조선을 3번 투자했는데 언제냐? 네. 2007년에 빅사이클. 그때 중국이 공장 역할을 할 때. 그리고 2010년, 11년. 이때는 또 뭐냐면 중국은 져 있어. 근데 한국의 조선사들의 이익이 급증화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 부실이었지만 그때 이제 받은 여러 가지 플랜트들, 해양 플랜트들, 그리고 그 2007년, 8년에 고가의 선박들이 실적이 꽂히면서 현대중공업이 그때 이익 기준으로 코스피 2등을 해요. 시총도 2등합니다. 그 뒤로 투자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10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조선주를 투자를 제가 딱 언제 해봤냐면 12년 만에 제가 조선주를 사봤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 이유는 이제 제 영상에도 많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지금 최근에 조선주가 조정받고 있어요. 안 좋아요 주가가. 다른 그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수알림 원콩 중에서 네네 안 좋아. 그래서 조선주 끝난 거 아니냐, 피크아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악재가 실제 있습니다. 그 중국이 부양책을 쓰고 있잖아요. 네. 쓰고 있어서 후판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저는 이거는 좀 기우라고 보고 있고 이게 진짜 악재예요. 중국이 무섭잖아요. 캐파 증설하고. 그렇죠. 지금 너무 조선업이 호황이다 보니까 캐파를 최근에 30초 걸렸는데 우리 한국 회사들을 대비하면 적지 않은 물량이에요. 적지 않은 물량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점유율이 낮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하파그로이드 물량을 받아갔어요. 독일의 선사인데 한국 회사한테만 주는 선사인데 독일이 뭔가 뭐 빡치는 게 있었는지 그래서 중국한테 다 줬어요. 양쯔강 이런 데도 다 줬는데 알아보니까 한국 회사들이 보수적으로 참여했더라고요. 그 가격에 안 받는다. 그걸 받을 이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저가 선박으로 도크를 채우고 있고 네. 우리는 향후에 좋은 가격에 컨테이너나 탱크를 수주를 하면 다시 한번 조선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거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악재는 악재네요. 중국은 워낙 또 무서운 데다가 합병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그 뉴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뉴스인 건 맞는데 얘네들이 이제 저가를 할 거다. 아무래도 중국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이클은 전형적인 셀러 마켓이다. 그러니까 선사들이 지금 조선사한테 27년, 28년 가격을 올려준다. 네, 올려서 발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거고요. 어제 되게 정말 시장에는 별로 하이라이트 안 됐지만 저는 되게 의미 있는 기사를 한번 봤는데 네. 중국에서 중국에 들어오는 몇 개 항구에 탄소 규제를 하겠다. 그 중국이 약간 탄소를 규제하겠다는 건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IMO 2020, 네. 우리 한참 또 2010년에도 많이 얘기했던 네. 그 정유사 투자 아이디어로 얘기했던 그 IMO 2020 때문에 친환경 규제가 이제 본격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박들의 교체 사이클이 올 거다라는 게 좀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내용을 보면요. 그냥 중국이요. 생각보다 친환경으로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중국을 공격하는 방법이 야, 니는 좀 매연 좀 그만 좀 해 이러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중국은 이미 지금 전기차가 50% 이상이에요. 맞아요. 그런 미세먼지가 우리가 없는 이유가 중국이 그렇게 이미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는 친환경 가지고 막 당하기만 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그 뉴스 보면서 애들이 이제 드디어 발끈하는구나. 니네들도 이제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미세먼지는 중국이 NCC 공장 돌리면 다시 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게 아쉽죠. 아쉽군요. 네, 지금 저는 중국이 부양책을 써서 중국 증시 올라가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중국의 또 납사 크래커들이 엄청나게 돌리면 네. 그거 그대로 이제 오니까 그 미세먼지는 우리가 마스크로 가릴 수 있는데 초미세먼지는 마스크로 가리기 어렵고 초미세먼지가 폐의 가장 큰 주범이에요. 그 1급 발암물질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초미세먼지가 만약에 발동된다 그러면 외부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요. 네. 집에 계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네. 현대미포 주가를 가져오셨네요. 네, 현대미포. 제가 이제 미포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기억을 떠올라서 제가 미포를 처음 산 게 10,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2005년도. 2005년도에 뭣도 모르고 그때 현대미포라는 회사에 대해서 뭐 깊이 있는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한참 조선업을 처음 공부할 때인데 네. 그때 제가 20대 때였으니까 그때 이제 10,000원에 투자했는데 이게 갑자기 20만 원 됐더라고. 20배네요. 그러니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시크리컬 비즈니스를 최근에 2020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크게 재미가 못 봤잖아요. 옛날에 이제 금호석유 같은 거 많이 오르긴 했는데 21년도에 맞아요. 그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장갑 수요 때문에 글로벌 수요 때문에 근데 이 시크리컬이 한 번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물론 지금은 뭐 제가 조선이 20배 간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50에서 100%의 사이클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밸류업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좀 정리할게요. 저는 그래요. 밸류업을 정부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정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떠나서 정부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그거에 동참하던가 최소한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싸우란 게 일부러 반대로 하지 말자. 정부가 뭘 한다고 했을 때 무신해도 돼. 야, 뭐 해봐. 뭐 네가 뭐 하겠어? 나는 안 할 거야. 이건 자유야. 근데 절대 안 된다. 여기다 대고 막 쇼 치고 뭐 쇼는 안 치겠지만 그거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맞서지 마라. 정부가 우리가 페드와 맞서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 페드가 그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뭔가를 한다고 하니까 주식이 봤는데 KB국이 올해 80%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은행이 올랐네요. 80% 오른 거를 2008년 9년도 이후에 처음 봐요. 네. 그러니까 2008년도에 리먼 터지고서 은행권 망가진 다음에 은행부터 올랐거든요. 네. 2009년 초에 은행이 적자 났어요. 제가 그때 정말 주식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구간인데 장은 너무 좋아.
근데 전부 다 은행주가 제일 좋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나름 펀더멘탈 베이스라고 생각하니까 적자가 났는데 주가가 막 몇십 프로씩 오르는 거예요. 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2009년. 2009년 초에 그때 알았죠. 아, 주가는 이렇게 빨리 선반영하는구나. 근데 지금은 선반영이 아니고 이익과 동행하는 구간인 거죠. 아하. 그래서 2016년도에 KB가 이제 순이익이 2조였는데 이때 시총이 17조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5조거든요. 5조 이제 뭐 2.5배네요. 네, 2.5배 났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지금 한 2배 올랐어요. 그때 대비 지금 더 올랐네요. 38조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익 성장만 가능하면 그거보다 좀 더 갈 수 있겠다. 이익 성장만 반영해도 가능하면 더 갈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은행들이 이렇게 디레이팅된 이유가 정부의 규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두 가지 스탠스를 취하죠. 일단 충당금 많이 쌓아라. 너희들 언제 안 좋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은행을 약간 초등학생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돈 저기 뭐 좀 환원 좀 해봐. 자기 돈처럼 이렇게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나 잡혀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비 오는데 우산을 뺏어가지. 나 잡혀가는 거, 용산 가는 거 아닌가? 갑자기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네네. 아무튼 그랬던 지금이 아니라 뭐 그랬던 뭐 지금도 모르겠고. 네. 근데 지금 아무튼 밸류업 한다, 주주한테 번 거를 돌려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KB 은행들의 보통 주주 환원율이 과거에 30%도 내외였어요. 은행의 주요 주주는 외국인이잖아요. KB금융의 혹시 외국인 지분율이 혹시 얼마까지 올라간지 혹시 아세요? 70% 넘잖아요. 네. 80%입니다. 80%. 네. 좀 있으면 거의 뭐 이러다가 그냥 80%요? 네, 80%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외국계 은행인데요? 이미 외국계. 예. 아니, 이제 네. 외국계 은행인데 KB금융. 네. 그러니까 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와, 네.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 주주 환원을 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80% 가지고 가는 부분이라서 그러네요. 참 이게 누구를 위한 주주하는 네, 이런 고민은 거네요. 됩니다. 네, 그동안 한국이 어떤 기관, 연금, 네.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네. 은행주를 너무 무시했던 거죠. 아하. 그 외국인들은 계속 사 모으면서 근데 외국인들이 요구를 해요. 주총 때. 아하. 야, 배당 좀 해. 어. 그러면 이제 그때 은행의 탑 매니저먼트들이 할 얘기가 있죠. 정부에서 못하게 정부가 합니다. 하지 못하게 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올린다라는 게 이제 보관이고, 그러면서 이제 멀티플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업사이드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제가 KB금융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네. 그냥 지금 이런 흐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어떤 섹터나 종목이 있는데 최소한 주도 섹터나 종목은 왜 가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고, 있어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동참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고, 세 번째, 그러면 동참한다고 결정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동원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레거시 종목들 있잖아요. 네. S전자 같은 네. 이런 거, 전자 주주들 엄청 화를 내실 것 같은데, 네. 뭐 이거를 어느 정도 줄일 것인지에 고민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수익률은 다들 각자의 호라인이 달라요, 그죠? 그쵸. 나는 단기에 얼마를 벌 거야, 아니면 연간으로 얼마 벌 거야, 목표가 다 있을 텐데 저는 주도주를 개인 투자자가 하지 않으면 수익률 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국내 시장에서는 네. 특히나 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전 유튜브를 제가 이제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많이 보진 않아요. 근데 저한테 알고리즘 뜨는 건 보거든요. 근데 보면 정말 그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개인적으로 많이 벌었던, 뭐 본인이 펀드 매니저인데 수익률 1등 했다고,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자기는 남들이 안 볼 때, 그냥 남들 팔 때 엄청 빠질 때 샀다가 남들이 이제 환호할 때 판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전략은 그분들이 정말 전 믿는 분들 믿을게요. 주식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뼈채까지 씹어먹을 줄 알 정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물타기라고 소위 말하는 좋은 말로 하면 뭐 좀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그게 물타기지 뭐. 근데 그거에서 성공한 분들은 그 회사를 정말 잘 알아야 돼. 깊이 있는 분석을 해서 이 회사의 락바툼,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주가를 혼자 계산하고, 이 정도 레벨에서 내가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모아은 모은 상태에서 남들이 환원할 때 잘 팔고 나오는 그 전략이 사실은 훨씬 더 어려워요. 제가 주도주를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도주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고 접근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돈을 버는 걸 고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네. 생각하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사면 잘못하면 10개 중에 하나는 잘못하면 디폴트 될 수도 있어요. 대형주가 아니라면. 저는 그쵸. 상장 폐지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자, 삼성전자도 9만 원에서 지금까지 30% 빠졌어요. 네. 30% 여러분 괜찮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지만 아니 소위 말하는 잡주 있잖아. 뭐 1,000억, 2,000억짜리는 30% 빠지는 거는 뭐 엄청 난리나. 나 너무 잘못했어. 뭐 이러고 삼성전자가 30% 빠지는 건 너무 덤덤해. 오르겠지. 오르겠지라는 믿음이 좀 있는 거죠. 막연한 믿음인 겁니다. 막연한 믿음.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길어졌지만 내용이 네.
주도주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고,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많이 하실 거고, 네. 안 보신 분들은 주가 또 많이 오른 거 가지고 또 약파네 이런 건데, 저는 약을 팔지 않습니다. 저는 의용사단입니다. 네. 제약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네, 제약회사 그리고 직원이 오늘 아니에요. 말씀드린 종목을 절대 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차라리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약간의 의심이 있으면, 의심이 네. 다 풀린 상태에서 사고, 사실은 근데 제일 좋을 때는 약간 의심할 때 사는 게 제일 또 괜찮아요. 맞아요. 모든 걸 완벽하게 고민될 이해하고 사기에는 주가가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반영되고 높죠. 계속 사고 나서 공부해도 됩니다. 대신 네. 저는 언제나 분할로 모든 걸 하면 크게 문제 없고, 주식은 재밌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흐름에 이 재미있는 부분들을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탁튜브 김탁 이사님 나와주셔가지고 주식 삼성전자가 쌓아 올린 5개의 공이라고는 주제로 얘기해 주셨는데, 코스피의 거의 대부분을 더 커버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사이트 얻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